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 정착물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4.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5.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한 경년짜리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정착물 그러면은 부동산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 즉 토지에 정착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착물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99조 2항에 부동산 이해의 것은 동산이다. 아주 간단하게 예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정착물이란 무엇인가? 자, 이 정착물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토지에 예속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에 예속이 되지 않고 독립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독립돼서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두 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부동산처럼 보입니다. 왜?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띠는데, 우리는 토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건물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따로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토지와 건물이 물론 당연히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하여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독립된 건물같이 독립된 예속된 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럼 뭐가 독립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예속된 거 가장 간단하게 전봇대라든가, 전봇대, 그리고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토지에 예속된 정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예속된 정착물들은 따로 등기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 등기부는 당연히 따로 있겠죠. 건물 등기부에 건물의 건축 연도가 얼마인지, 바닥 면적은 얼마인지,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구조로 건물이 석조 슬래브 구조인지 아니면 벽돌 조적주식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우고, 또 하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울 때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히 배우니까 학개론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 건물은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다뤄진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정착물은 방금 예속된 거라고 그랬는데 등기가 안 되니까, 자, 담장, 전봇대, 국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정착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 과연 이게 단단하게 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착물이냐?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토지를 낙찰을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토지에 이렇게, 이게 뭘까요? 땅이고, 이게 비닐하우스 쇠로 된 기둥들입니다. 이게 기둥들. 그 위에 이제 비닐을 이렇게 씌워갖고 있는데, 그럼 이 비닐하우스의 그 쇠 기둥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꽉 박혀 있으니까. 근데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흙에 쇠를 박은 것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라 예속된 정착물에서 이거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박혀 있으니까 뽑아서 한쪽에 치워갖고 원래 주인 보고 찾아가시오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바닥에 시멘트로 고정을 해서 이 철근으로 된 비닐하우스의 기둥들을 박은 것들은 고정된, 즉 별개의 건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이 정착물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과연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가끔 나옵니다. 자, 판단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자, 기준 첫 번째, 자,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 방금 말한 대로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이 고정된 것인지, 예, 시멘트를 발라서 아예 고정을 시킨 거야. 이런 거는 고정된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란 얘기죠. 띄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착물이냐 아니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됐냐 안 된다도 물론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동산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착물이지만 쉽게 뛸 수 있는 거라면 동산이라는 얘기죠. 이 부착 방법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설치한 사람의 의도. 왜 설치를 했냐 이거야. 이거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건지 임시로 설치한 것인지. 자, 설치한 사람의 의도. 자, 세 번째는 그 물건의 성격입니다. 그 물건의 성격. 자, 이 물건의 성격은 어떠한 특정 용도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이겠죠. 네 번째 바로 거래 당사자들의, 요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어떤 관계냐 이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자 정착물. 임차자 또는 임차인 다 같은 말입니다. 임차자 정착물이 있는데, 임차자 정착물. 결론적으로 이 임차자 정착물은 무늬만 정착물이야. 무늬만 부동산이고, 이거는 실제는 동산입니다. 동산으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에 속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임차자 정착물은 뭐냐면, 이름만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그랬는데, 임차자 정착물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가사 정착물. 가사 정착물, 집안에서 쓰기 필요해서 우리 다는 정착물들이에요. 뭐 창문에 블라인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 거래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즉 상가에서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매라든가 뭐 물건을 판다든가 하기 위해서 상품 진열장을 설치했어. 아주 고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착됐다 하더라도 동산으로 다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세 번째는 농업정착물 있어요. 농업정착물. 자, 내가 토지를 임대차, 농지를 그 임대차에서 그 농업법인이 개인 소유의 농지인데 그 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했어요. 농업법인에게. 이건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농지법에서. 그럼 그 농업법인이 임차에서 그 농지를 사용할 때 창고를 지어야 돼. 왜? 농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농기구 넣는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임차자 정착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 이런 식으로 임차자 정착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다. 자, 이 임차자 지금 정착물의 기준에 대한 걸 쭉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부착 방법, 의도, 성격, 마지막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걸 배웠는데, 이 외에 토지와 별개인, 이런 건물같이 토지와 별개인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 예속됐다고 했는데 예속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건물은 당연히 예속이 안 됐으니까 누구나 알아. 그러면 건물 말고 무엇이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예속되지 않은 것들 뭐가 있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목의 집단. 자, 토지 중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 넓은 임야. 근데 산이야. 산인데 나무들이 울창해. 근데 거기 있는 수목의 집단, 나무의 집단은 물론 땅에 정착된 거니까 땅에 예속된 거죠. 그렇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줄을 엮은 다음에 그 밑에 편말을 이렇게 하나 붙여놔요. 그리고 이 산림은 누구누구의 소유인, 함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 절취를 금하.
이런 게 바로 누구의 소유권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명백하게 인정받는 거.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 그건 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야. 뭐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끼 같은 걸 꼬아갖고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편말 하나 붙여놔요. 아니면 말뚝을 박아, 땅에 누구누구의 것이 하고 땅에다 말뚝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다 명인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20개 집단이 누구 거라는 거, 비록 땅, 임야의 인자는 따로 있지만 이 나무는 왜? 그 땅을 토대로 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면 20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민법 배우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20개 집단 명인 방법 중요한 겁니다. 명인 방법에 의해서 누구의 소유권인지 그 객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토지와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왜? 고정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토지하고 별개인 부동산.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20개 집단, 이 이전에 일단 건물은 무조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개 집단,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 임목. 여러분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첫 번째 시험 과목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요. 어떤 걸?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을 5개 나오죠. 토지, 건축물, 임목. 자, 임목 여기 나오네. 광업재단, 공업재단. 이렇게 5개가 나와요. 보통 그걸 암기하기 쉽게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데, 자, 여기 나오는 임목 뭐냐? 그냥 나무 하나가 딸랑 있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나오겠지. 이건 임목 등기를 합니다.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하면 그거는 토지하고 별개인 거. 아까 토지와 별개로 건물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듯이 임목을 한 그루가 있는데 등기를 올려버린 거야. 이게 잘 나타나요. 이게 주택 거래할 때 종종 저게 문제가 예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제도가 정착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 거의 발생 안 하지만 과거에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가 있고 단독주택이 아주 멋있어.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대지를 부속토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부속토지, 건물에 또는 부수토지 또는 부지, 주택 부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마다, 개발 법률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낼 때는 부속토지고,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갖고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낼 때는 부수토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학계로에서는 부지라고 그러고, 다 같은 말인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십시오. 자, 부속토지가 있어.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주택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주택 건물과 그 땅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래서 복합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요 부속토지에 나무가 있어. 멋있는 나무야. 진짜 울창해. 야, 이 나무. 이 주택을 사면서 부속토지 포함해서 이 나무까지 나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써서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해서,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을은 계약금을 내고 중간 보름 있다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한 달 있다 잔금을 치러서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가는 날 보니까 전주인 갑이 이 나무, 임목이야, 임목, 나무를 캐갖고 싣고 가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이거 보고 샀는데 아주 황당하죠. 그래서 이보쇼 값이, 내가 이 나무까지 샀는데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냐. 갑이 하는 말, 무슨 소리냐, 이거 내 거라고. 임목 등기했다고. 아이고, 임목 등기부 보니까 갑의 걸로 돼 있네. 그럼 갑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의 이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 포함해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특별 약정사항으로 정원에 있는 또는 부속토지에 있는 이 임목,
몇 년생, 뭐 15년생, 은행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감나무, 그거를 기록을 했어야죠. 그러고 아무리 임목되기를 했어도 이것도 같이 판 거야, 그건. 그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근데 그 기록이 없으면 이건 안 판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한 장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임목 중에 멋있는 임목들은 좋은 나무, 그런 거 한 몇 천만 원씩도 해요. 나무 한 그루가.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이 임목에 대한 거 확실하게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서로 모른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임목도 파는 거죠? 한마디 묻든가 이 임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가운데에서 누군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 갑이야 뭐 이 사람한테 불만 가질 게 없지. 저렇게 나무 가져갔으니까. 어른 중개사한테 왜 그 얘기 안 해줬냐고 하소연을 듣는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이런 중개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개인적으로 거래했다가는 누군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6과목씩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전문 자격사인지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 그럼 임목. 자, 그 다음 임목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임목 다음에 미분리 과실이 있어요. 미분리 과실. 수목에 과실, 과일들이죠. 과일. 분리되지 않은 과일들이지만 이거 역시 등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인 방법. 저기 있는 사과는 누구누구의 소유일 것입니다. 라고 편말을 한다든가 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명인 방법이 돼 있으면 토지로부터 분리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농작물. 자, 농작물은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죠. 토지가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갖고 이 땅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으면 뭐 벼를 심든 나무를 심든 이건 임차인의 것이에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걸 임차해서 빌려서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원래 예를 들어서 이게 주인이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당신 땅을 빌려서 내가 나무를 심겠소 했으면서 나무를 심었으면 갑의 것이에요. 주인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근데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데 임차인 허락을 받고 나무를 심으면 이건 갑의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그 허락할 자격이 없으니까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토지의 예속이 돼서 이 토지의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농작물만큼은 얘기가 달라. 농작물은 판례상 보호를 해줘. 농사를 지은 사람은 경작자의 것이다. 다만 1년생이 하라고 성숙한 농작물의 경우에 벼를 얘기하는 거야. 벼나 오이, 뭐 이렇게 고추 이런 것들. 그 얼마나 그 지은 사람이 아깝겠어요. 그 주인이 내 거라고 내일은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법에서 보호해 주는데, 그 전에 이 농작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으면 상관이 없어. 뭐 다 컸든 작든 주인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경작한 사람 거지만,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 함부로 남의 땅에 심었어.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되지. 다 자랄 때까지 주인이 몰랐다는 얘기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야. 그럼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럼 법에서도. 그러나 자기 땅인데 남이 심었어. 당장 가져가라고. 아니, 자기 맘대로 뽑지는 못해요. 남의 거니까. 뽑으라고 경고를 한다면 안 뽑으면 그때 뽑아야지. 예, 그런 식으로. 그러나 다 자란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다루시며, 이거는 경작자의 소유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또 나올 거예요. 판례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착물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정착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에 예속되는 게 원칙인데, 토지로부터 분리된 정착물, 대표적인 건물을 비롯해서 수목의 집단, 임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그 개별 조건 같은 거 교재를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걸 한 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걸 한 번 보고 뭐 이해를 해? 불가능! 한 번 보고 이해하면 머리 용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 보통 사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반복을 해서 보고 또 보고 해서 아는 거지.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안 가? 아, 난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고, 아, 내 이해 안 가니까 한 번 더 봐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자, 그리고 이 정착물의 판단 기준 4가지, 뭐 포착 방법, 의도, 성격,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관계. 특히 거기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아, 이름만 정착물이지 동산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 부동산학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그 학문의 특징이 순수과학이냐 아니냐, 응용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부동산학의 그 학문적 성격은, 그 부동산학은 첫 번째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뭐냐? 사회 현상, 인간과 사회 현상을 보는 건데, 그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 세 번째, 경험과학. 경험된 내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해서는, 부동산 중개 같은 거는 경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축적해 놓은 게 많아요. 그거를 부동산학과에 있는 학자들이, 또는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네 번째,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어느 한 분야의 과학이 아니라 부동산학계로는 학문적으로 경제학의 도움도 받고, 공학의 도움도 받고, 법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는 학문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규범과학이에요. 규범과학. 부동산 자체가 아무리 개인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 땅이라고 그거 내 마음대로 막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익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 자체가 모두에게 이로움이 되는 그런 학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5가지 학문적 성격,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또 바보짓이에요. 사회학은 응용과학은 이러지 말고, 아, 사회가 맞아. 사회의 현상을 보는 응용과학. 그렇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현상과, 그리고 거기에다 인간의 활동,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구나. 응용과학, 아, 그건 인간의 활동이니까 경험이 축적이 돼. 아, 그래서 경험과학이고, 종합적으로 경제학, 법학, 공학, 여러 기타 학문, 심리학, 기타 학문의 모든 것을 도움을 받으니까 종합과학이고, 인간에게 이로움이 돼야 되는 학문이니까 규범과학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는 것, 저번 제 1강에서 배운 거하고, 요 정착물 얘기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좀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관련 개념이에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공학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그리고 법학적 개념,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걸 다 합한 개념이에요. 즉, 복합적인 개념, 복합 개념이란 얘기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이런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 그럼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가끔가다 헷갈리는 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이 복합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토지하고, 토지가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 건물. 자, 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다만 거래를 할 때, 어떤 상가 건물을 거래하든 주택을 거래하든, 거래를 할 때 내가 주택 건물을 샀어. 그럼 주택 건물만 땅만 산 거예요? 땅은 안 샀나? 아니지. 땅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를 같이 산 거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택을 샀다고 그래. 주택을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 부속 토지까지. 이런 경우에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와 주택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아, 복합부동산 이해가 쉽고, 그 외에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 복합 건물은 글자 그대로 복합된 건물이야. 자, 복합 건물. 건물이, 이건 말만 이해하면 돼. 건물이 복합적으로 있어. 예를 들어서 밑에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야, 상가. 위에는 아파트야. 이런 거는 주거와 상가가 복합되어 있어 주상 복합 건물 건다. 복합 건물. 말만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야.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개념 자체가 아주 복합적이야. 그래서 복합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처럼 별개의 부동산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거래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고,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착물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방금 드렸고, 그리고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사회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그리고 규범과학이라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자, 부동산학이 어떠한 지도 이념, 어떤 식으로 부동산학을 끌고 나갈 것인가, 그 이념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거야. 개인이. 그 사권, 공사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 자, 사권이에요. 분명히 부동산 권리는 소유권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공익적으로도 쓰여야 돼.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법의 제재를 받잖아, 벌써. 그게 바로 공익과 사익이 뭘 해야 된다? 조화를 해야 된다. 공사익, 조화의 원리. 첫 번째 지도 이념이 이거예요. 공사익, 조화의 원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해야지. 공익이 너무 우선돼도 사유재산이 피해를 보고, 사유재산을 너무 우선시하면 공익이 피해를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측면? 바로 법률적 측면이에요. 법률적 측면.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면 안 될 거 아니야.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 관리의 원리라고 해요. 효율적 관리. 이건 효율성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아, 경제적인 거네. 바로 경제적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 부동산의 그 지도 이념, 첫 번째는 법률,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공학적인 게 나오겠지. 우리가 부동산을 복합 개념 배울 때 법률적 측면, 뭐 경제적 측면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학적 측면이 나올 거라고. 기술적 측면,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 공간과 부동산은 토지가 있으면 그게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이 위로 공간을 지을 거 아니야.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공간과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 있잖아. 환경. 예, 공간과 환경. 이 가치를 증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환경도 나빠지고 가치도 떨어져.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혐오시설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 화장터도 필요하고 쓰레기 소각장도 필요해.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면 환경이 안 좋아지고 가치도 떨어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이 관련이 되니까 적극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 공인중개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가? 입장을 바꿔서 내 땅에 그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우, 당장 다이 욕심 나오고 우리 아이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단순하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 부동산 그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중개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중개는 기본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3-1 정착물, 4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5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참 중요한 전문 자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 땅에 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공헌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공부가 재밌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